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데브옵스 엔지니어, 특히 신입 레벨 면접에서 마주칠 수 있는 핵심 기술 질문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실제 면접 질문이랑 답변 예시가 담긴 노트를 좀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단순 정답 넘어서 그 뒤에 숨겨진 원칙이나 실무 고민 같은 걸 같이 파헤쳐보려고 해요. 데브옵스 엔지니어 커리어 준비하시거나 그냥 최신 기술 동향 궁금하시면 오늘 얘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오늘 다룰 질문들이 단순히 기술 외웠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효율성, 보안, 안정성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이걸 보려는 의도가 강하죠. 기술 선택에는 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이 질문들 통해서 데브옵스 엔지니어한테 필요한 핵심 역량들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가볼까요? 젠킨스 에이전트 동적 프로비저닝. 이게 왜 요즘 CI/CD에서 중요하게 얘기될까요? 예전처럼 그냥 에이전트 미리 다 띄워놓는 거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필요할 때만 쓴다 이겁니다. 정적 방식은요, 아시겠지만 항상 에이전트가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빌드가 없어도요. 그러니까 리소스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동적 프로비저닝은 빌드 요청이 딱 들어오면 그때 젠킨스가 더커 컨테이너든 큐버네티스 파드든 에이전트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바로 없애버리고요. 핵심은 역시 자원 효율성이죠. 아하, 그러니까 안 쓸 때는 꺼둬서 비용 아끼고 관리 부담도 줄이는 거군요. 저희가 본 자료에 보니까 도커 플러그인 써서 개인 프로젝트에서 이걸 직접 해봤다는 경험이 있던데요. 젠킨스 설정에서 도커 이미지 지정하고 레이블 같은 걸 붙여두면 그 레이블 필요한 잡이 돌 때 컨테이너 에이전트가 딱 뜨는 그런 방식. 쿠버네티스 플러그인도 비슷하게 포드 쓰는 거고요. 네, 기본적인 원리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단순히 플러그인 쓸 줄 안다, 이걸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커 방식을 쓴다고 쳐요. 그럼 모든 빌드에 똑같은 크기 컨테이너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빌드 종류별로 다른 사양의 템플릿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또 컨테이너 시작 시간 줄이려면 어떤 이미지를 쓰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들. 이게 실무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더 잘 되게 할까, 이 문제네요. 장점은 명확해 보여요. 리소스 아끼고 또 필요할 때마다 깨끗한 환경에서 시작하니까 일관성 유지되고 부하 늘면 자동으로 에이전트 더 띄우니까 확장성도 좋고요. 근데 단점은 없을까요? 에이전트 새로 만드는 시간이 있으니 빌드 시작이 좀 느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설정도 정적 방식보다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특히 쿠버네티스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랑 연동하면 더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초기 설정 복잡성이나 그 프로비저닝 시간 때문에 지연되는 거 이건 분명히 고려해야 할 트레이드오프죠. 그래서 면접에서 그냥 도커 플러그인 써봤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보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포드 템플릿 최적화라던가 아니면 AWS EC2 같은 클라우드 리소스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작은 규모에서는 도커 플러그인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큰 규모로 가면 쿠버네티스나 클라우드 연동이 거의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기술 변화에 대한 학습 의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적 프로비저닝으로 자원 아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려면 이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자체의 보안이 정말 중요해지죠. 다음 질문이 바로 CI/CD 보안인데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게 왜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체랑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CI/CD 파이프라인이라는 게요. 소스코드 관리부터 빌드, 테스트, 배포까지 전 과정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 어딘가에 구멍이 하나라도 뚫리면 그 위험이 최종 서비스까지 그냥 쭉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공급망 보안의 핵심 요소로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보안은 그냥 하나 딱 해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계층에서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여러 계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하나요? 자료 보니까 접근 제어부터 시작하던데요. 젠킨스의 역할 기반 권한 관리나 기들랩에서 특정 브랜치 보호하는 거. 이런 걸로 누가 파이프라인을 건드리거나 실행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죠. 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민감 정보 관리입니다. DB 비밀번호나 외부 API 키 같은 거요. 이런 정보를 절대 코드나 설정 파일에 그냥 넣으면 안 되죠.
하드코딩 금지. 젠킨스의 크레덴셜스 플러그인처럼 안전하게 저장하고 필요할 때 주입하는 기능을 꼭 써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해시코프 볼트 같은 외부의 전문적인 시크릿 관리 도구 있잖아요. 그런 거랑 연동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에서 이런 도구에 대한 학습 경험이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언급하면 확실히 좋은 인상을 주죠. 코드 자체의 보안 검증도 요즘엔 파이프라인 안에서 다 자동화하는 추세죠. 정적 코드 분석 도구 소나큐브 같은 걸로 버그나 취약점 찾고, 또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혹시 알려진 취약점 있는지 오아스프 단펀스 체크 같은 걸로 스캔하고, 컨테이너를 쓴다면 그 이미지 자체도 보안 스캔 돌리고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는 그 인프라 환경 자체의 보안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젠킨스 서버나 에이전트가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 못하게 네트워크 막고 VPN이나 프라이빗 네트워크 써서, 통신은 당연히 암호화, HTTPS, TLS 하고 방화벽으로 필요한 포트만 딱 열어두는 그런 기본적인 조치들이요. 자료 답변처럼 개인 프로젝트 수준이라도 최소 권한 원칙, 그러니까 딱 필요한 권한만 주는 거, 이건 적용해본 경험은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 배포 스크립트가 쓰는 계정에는 그냥 파일 복사 권한만 주고 서버 재시작 같은 건 못하게 하는 식으로요. 와, 진짜 다층적이네요. 듣고 보니 단순히 도구 설치하는 걸 넘어서 각 단계마다 보안 관점에서 고민하고 적용하는 그 문화 자체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또 얘기 많이 나오는 컨테이너 이미지 서명, 코사인 같은 걸로 이미지 출처랑 무결성 보증하는 거나 SBOM,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목록 같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보안 위협은 계속 진화하니까요. 현재 아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방어 기술이나 개념을 꾸준히 학습하려는 자세. 이게 데브옵스 엔지니어한테는 필수적이죠. 자, 보안만큼 중요한 게 또 속도 아니겠습니까? 파이프라인 실행 시간이 너무 길면 개발 생산성이 팍 떨어지니까요. 여기서 병렬 실행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파이프라인 시간을 줄여주는 마법 같은 건가요? 하하, 마법까지는 아니고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파이프라인 단계 중에서 서로 결과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작업들이 있다면요. 굳이 하나 끝나길 기다렸다가 다음 거 할 필요 없이 동시에 진행시키자는 거죠. 예를 들면 코드 컴파일 끝나고 나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코드 스타일 검사, 이걸 동시에 쫙 실행하는 식으로요. 자료 답변해 보니까 젠킨스 디클래레티브 파이프라인에서 패레일럴라는 키워드를 쓴 그루비 코드 예시가 있네요. 여러 개 스테이지, 작업 단계를 패레일 블럭 안에 쏙 넣으면 동시에 실행되는 방식이군요. 네, 기본적인 사용법은 꽤 직관적이에요. 자료처럼 실제 프로젝트에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정적 분석을 병렬로 돌렸더니 전체 파이프라인 시간이 12분에서 8분으로 줄었다.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확 올라가겠죠. GitHub 액션즈 같은 다른 CI/CD 도구에서도 비슷하게 다 제공해요. 예를 들어 매트릭스 전략 쓰면 여러 OS나 언어 버전에서 동시에 테스트 돌릴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마냥 좋기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동시에 여러 작업 돌리면 그만큼 에이전트 서버 자원, CPU나 메모리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테고, 혹시 모르게 작업 간에 숨겨진 의존성이 있거나 아니면 같은 파일이나 DB를 동시에 건드려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병렬 실행이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건 맞지만 잘못 쓰면 에이전트 리소스 부족해서 오히려 전체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숨겨진 의존성 때문에 테스트 결과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즉, 무조건 병렬, 이게 아니라 현명한 병렬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 고려할 점은 병렬로 돌린 작업 중에 일부만 실패했을 때 전체 파이프라인 상태를 성공으로 볼 거냐 실패로 볼 거냐 이런 처리 정책도 미리 정해야 하고요. 단순히 패러렐 블록만 쓰는 게 다가 아니었군요.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병렬 작업 수를 조절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병렬로 돌리거나 하는 더 복잡한 패턴도 고민해 봐야겠네요. 특히 쿠버네티스처럼 에이전트 자원을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 병렬 처리를 어떻게 최적화할지가 성능 개선의 진짜 핵심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현재 경험이 기본적인 병렬 구성에 머물러 있더라도요. 방금 얘기 나눈 리소스 제약, 의존성 문제, 공유 리소스 충돌 가능성, 실패 처리 정책 같은 고려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대규모 병렬 처리 최적화 같은 고급 주제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정말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블루그린 배포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새로 배포할 버전 그린은 괜찮은데 지금 서비스 중인 구 버전 블루에만 메모리 누수가 있다고 쳐요. 근데 캐나리 배포처럼 트래픽 일부만 보내서 테스트하는 건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이 메모리 누수를 배포 과정에서 탐지할 수 있을까요? 블루그린은 트래픽을 한 번에 확 넘기니까 이거 어렵겠는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블루그린이 롤백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린 환경을 아무리 잘 테스트해도 블루 환경의 특정 조건에서만 터지는 문제, 이걸 미리 알아채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캐나리가 안 되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자료 답변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여러 겹의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일단 배포 전에 그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최대한 빡세게 하는군요. 실제 사용자 시나리오처럼 테스트하는 합성 테스트를 돌리거나 부하 테스트하면서 J프로파일러 같은 메모리 분석 도구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J 밑으로 부하 걸면서 힙덤프, 메모리 스냅샷 떠서 분석해봤다, 이런 경험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사전 검증 강화가 1차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걸로 100% 잡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2차 방어선이 바로 배포 후 실시간 모니터링과 빠른 대응이에요. 프로메테이스 같은 걸로 메모리 사용량 계속 지켜보다가 이거 패턴 이상한데? 아니면 설정한 기준치를 확 넘네? 그러면 자동으로 트래픽을 다시 블루로 팍 돌려버리는 자동 롤백 트리거를 거는 거죠. 물론 동시에 슬랙이나 페이저 듀티 같은 걸로 담당자한테 바로 알람 보내고요. 중요한 건 문제가 터졌을 때 얼마나 빨리 알아채고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느냐, 즉 복원력, 리질리언스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결국 완벽한 예방보다는 빠른 탐지랑 복구 능력이 핵심이군요. 그린 환경 배포 후에 바로 전체 트래픽을 넘기는 대신에 내부팀 테스트, 전 직원 대상 오픈, 전체 오픈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노출 범위를 넓히면서 각 단계마다 메모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두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메모리 부족 같은 문제 생겼을 때 그 인스턴스로 가는 요청을 잠시 막는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적용하거나 단순 서버 생존 확인 헬스 체크 말고 메모리 상태 같은 더 상세한 지표를 확인하는 정교한 헬스 체크를 구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블루그린 환경에서 구 버전에만 있는 메모리 누수를 배포 전에 완벽하게 딱 잡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걸 인정해야겠네요. 면접에서도 완벽한 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위험을 알고 있고 이걸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롤팩 계획, 모니터링 체계 이런 걸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 답변처럼 면접관한테 혹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하고 경험이나 노하우를 물어보면서 배우려는 자세, 이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네, 맞아요. 문제 해결 능력만큼이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태도,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보안 얘기로 돌아와서 젠킨스 크레덴셜 관리인데요. 아까 CI/CD 보안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거 잘못 관리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젠킨스는 파이프라인 통해서 깃 저장소, 클라우드 서비스, 배포 서버 같은 외부 시스템이랑 통신해야 하잖아요. 이때 쓰는 인증 정보가 바로 크레덴셜이에요. 예를 들면 GitHub 접근 토큰, AWS 액세스 키, 서버 접속 SSH 키 같은 것들이죠. 만약 이 정보가 유출된다, 그럼 공격자가 이 시스템들에 그냥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넘겨주는 셈이니까요. CI/CD의 보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젠킨스의 크레덴셜 플러그인은 이런 민감 정보를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파이프라인에서 필요할 때 안전하게 꺼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료를 보니까 사용자명 비밀번호, SSH 키, 그냥 텍스트 비밀값, 시크릿 텍스트, 인증서 파일, 시크릿 파일 등등 다양한 형태의 크레덴셜을 저장할 수 있군요. 그리고 범위 스코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글로벌, 전체 젠킨스, 시스템, 젠킨스 시스템 자체용, 프로젝트, 특정 파이프라인용 이렇게 나눠서 딱 필요한 곳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 범위 제한이 바로 최소 권한 원칙의 시작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쓰는 공용 계정은 글로벌로 두더라도 특정 프로젝트의 DB 접속 정보는 그 프로젝트 범위로만 딱 제한해서 혹시 하나가 유출돼도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젠킨스 파일 파이프라인 코드 안에서 쓸 때도 그냥 변수에 담았으면 안 되고요.
environment 블록이나 with credentials 블록을 사용해서 필요한 구간에서만 안전하게 주입받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 같은 데 크레덴셜이 노출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단순히 저장하고 쓰는 것 말고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모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나 API 키 바꾸고 안 쓰는 크레덴셜은 바로바로 지우고 누가 언제 어떤 크레덴셜 썼는지 감사 로그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면요. 젠킨스 내부에 저장하는 대신에 하시코프 볼트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AWS 시크릿 매니저, 애저 키볼트 같은 거에서 제공하는 외부 시크릿 관리 도구랑 연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도구들은 더 강력한 접근 제어, 자동 로테이션, 상세한 감사 기능 같은 걸 제공하죠. 또 젠킨스 컨피규레이션 에즈 코드, 줄여서 JKSC라는 기능을 쓰면 크레덴셜 설정 자체를 코드로 관리해서 버전 관리나 재형성도 높일 수 있고요. 자료에 YAML 예시가 있었던 것처럼요. 와, 크레덴셜 관리 하나에도 정말 많은 방법이랑 고려사항이 있군요. 면접에서는 기본적인 사용 경험이랑 함께 이런 고급 관리 기법이나 외부 도구 연동에 대한 학습 의지, 그리고 대규모 환경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크레덴셜 관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런 고민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역시 실무적인 조언을 구하는 태도도 좋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도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적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데브옵스 면접 질문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단순히 기술 이름 아는 것보다 그 기술의 본질적인 목적, 그러니까 왜 쓰는지, 장단점, 트레이드오프는 뭔지, 그리고 실제 적용할 때 뭘 고려해야 하는지, 효율성, 보안, 안정성 간의 균형 같은 거요. 이걸 깊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면접뿐 아니라 실제 업무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고민들이니까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면접관은 완벽한 정답보다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오늘 살펴본 답변 예시들은 그런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다룬 내용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뭘까요? 그리고 오늘 배운 동적 프로비저닝, CI/CDS 보안 강화, 병렬 처리, 배포 전력 고민, 크레덴셜 관리 같은 개념들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기술들을 하나하나 따로 다뤘잖아요. 근데 실제 시스템은 이 기술들이 서로 막 뗄 수 없이 얽혀 있거든요. 동적 프로비저닝 방식은 병렬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크레덴셜 관리는 CI/CD 보안 전체랑 바로 연결되죠. 이처럼 개별 기술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시스템 전체 속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 이게 시스템 전체를 건강하게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통찰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